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황만기 박사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또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먼저 한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결심은 언제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너무 많이 아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인가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아팠을 때 제가 주로 방문했던 거는 소위 말하면 양방병원이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기 전에 첫 네. 수술을 83년도 6학년 때 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제가 고고학자나 이게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예.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사 덕후였습니다. 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제가 한번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크게 하고 음. 발목이 잘릴 수도 있다. 무릎 아래가 나갈 수도 있다. 잘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약간 위협적인 예후에 대해서도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공포나 긴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잘리고 잘 보존이 된 상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크게 있었고 저를 담당했던 그 당시에 레지던트 3년차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은 그분이 집도를 안 해주셨지만 관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네. 나도 저분처럼 커가지고 멋있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서울올림픽,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간 자율학습이 없었던 날 일찍 집에 들어와서 TV를 봤었는데 다큐멘터리 중국의학 5천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는 지금의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92년도에 수교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 네. 이전에 88년도엔 중공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나마 88년 서울올림픽 때문에 동서냉전 긴장이 약간 좀 풀리는 그런 조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약 5천년이라는 프로그램도 방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내용이 저로서는 청소년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 침의 신비로움, 한약의 놀라운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아 나는 저렇게 이렇게 매력적인 학문을 하고 싶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한의과대학에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의과대학에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끝에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그런 이제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실제로 한의학에 발디딘 건 30년. 33년. 네. 네. 실제로 임상은 20여 년. 24년. 네. 네. 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초보 한의사 시절에 제가 겪었던 어떤 임상 사례를 하나 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초보 한의사 시절에 지금은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도 많이 들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순수한 열정 같은 게 좀 남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실력은 없었지만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기에, 한의사 초반기에 좀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2001년도에 강동구에서 부원장 생활을 할 때, 뭐 이게 어르신들을 주로 이제 진료를 했었었죠. 그렇죠. 독거장애인 노인분들. 근데 거기 저희가 늘 도는 그 루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어머님이 서장복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혹시 한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집에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픈 아기가 있는데 애를 좀 진료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당시에 어린이 전문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원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기들 진료는 그래도 조금 자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한의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이제 너무나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 아기였는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아하. 그냥 아픈 아이가 있다 그래서 치료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픈 아이의 상태 자체가 뇌병변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왕진을 요청하신 이유는 소발작과 대발작을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30번, 많으면 50번 전후로 경련 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침 치료를 통해서 뭐 빈도나 강도를 좀 완화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과 정성은 물론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실력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더 좋은 분을 제가 좀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또 이제 시간 들여가지고 모시고 오기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기라도 좀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되겠다. 정성이라도 쏟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침을 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혈 부위에, 경혈 부위에 그냥 정성스럽게 침을 놓는 그런 행동만을 시행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2주에 한 번씩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기를 팔로우업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머님의 보고로는 거의 강도는 비슷한데 빈도는 거의 40~50% 이상 감량이 된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 거를 매번 이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매 효과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사실은 놀랐었고 그런 이제 논문적 증거가 있는 줄 몰랐었을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기한테 내가 이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조금 이렇게 기울인다면 굉장히 아기의 QOL,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어머님이 그거를 경련 발작하는 걸 덜 보는 어머님의 이제 마음도 사실은 많이 좋아지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뭐 나름대로의 긍지 같은 것들을 느꼈고, 제가 뭐 많이 부족한 실력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그런 환자분들한테 유익함이 그래도 제법 클 수 있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앞서 보니까 많이 남을 도와주는 생활을 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간헐적으로 했어요. 네, 간헐적이라 또. 하지만 그게 혹시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가치관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인생의 가치관으로 뭐 나름 삼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3번 정도 읽었고, 그때 마침 제가 한의과대학 다니면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열심히 볼 때였거든요. 근데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제 논어에서도 인용이 많이 되고 맹자에서도 인용이 많이 돼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음미하면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한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일에 무력하지 말고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무심하지 말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문구고 저의 그냥 소박한 가치관이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본인을 만든 사람, 그 의미는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할 텐데,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앞서 말한 좋은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사님, 스승님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많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런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한 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효자는 전혀 아니지만 마음만은 항상 저희 어머님이 계속 건강하시면 좋겠다, 행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소아청소년 시기에 좀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신적인 방황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적응도 조금 잘 못했던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었었고, 그리고 좀 방황을 했던 시기에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저도 부모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못할 정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저한테 베풀어 주시고, 제가 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도록 이제 엇나가지 않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이 병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포기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오늘 효도 방송하러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좋은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에 어머님을 위해서 나온 측면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한의사가 되고, 네네. 아니면 뭐 후학을 가르치는 좋은 의사로서의 교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꽤 큰 네트워크 한의원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건 또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저는
굉장히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 사업 말씀하셔가지고 네. 더 또 떠오르게 되는데 저희 아이누리 한의원 네트워크가 지금 한 30개 정도가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님들 그리고 아이누리 한의원 구성원 분들 께서 너무 서로를 잘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에 굉장히 또 다들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에 굉장히 이렇게 충실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제가 변변치 않은 경영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망하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런 보이지 않는 많은 이제 음덕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안 망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을 30년 넘게 해오셨는데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의학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측면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의학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통 한의학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현대 한의학의 매력과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통 한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의사는 다 옛날 한의사, 전통 한의사의 이미지 메이킹이 워낙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 한의학에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 논문들이 제대로 조명을 못 받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 한의학과 그럼 현대 한의학은 뭐가 그렇게 달라? 네네. 이렇게 일단 구분지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통 한의학은 이제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임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좀 비균질적이긴 하지만 좀 거칠긴 하지만 굉장히 안전성이 그래도 나름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이 오히려 입증된 그런 이제 좀 거칠지만 비균질적인 정보의 광산이다. 임상 정보의 광산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임상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 한의학은 그런 이제 전통 한의학을 소재로 삼아서 소스북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현대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임상 시험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논문 근거를 통해서 발표한 것들의 세련된 정보 꾸러미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 한의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 한의학의 시그니처 같은 사건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2015년도에 이 현대 한의학의 사실은 최고의 이렇게 승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투유유 여사, 지금도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요. 93세 정도의 고령이신데 이분이 2015년도에 그분 나이 85세 때 노벨 생리의학상을 한의학을 가지고 받으셨던 한의학자가 있습니다. 오. 중국 토종 한의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항말라리아 제제를 한약 안에서 추출해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금도 퍼스트 초이스 항말라리아 제제는 이 청호라고 하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신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통해서 매년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의 상태를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낮춘 공헌을 인정받아서 사실은 그 중국의 한의학자 투유 여사가 2015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현대 한의학의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은 워낙 시그니처 같은 존재이지만 이분 못지않게 열심히 이제 또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현대과학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의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조명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이언스 같은 탑 저널 네네. 그리고 미국 의사협회지 같은 자마라고 하는 아주 거기 한번 실리면 가문의 영광일 정도의 그런 탑 저널을 포함해가지고 SCI 저널에 굉장히 많은 수백 편, 수천 편의 한의학 논문들이 지금도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의학은 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지역적으로 좀 국한된 지역의학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학이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인들의 인류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수준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미래의학이자 세계의학으로서
현대한의학이 앞으로 더 조명받을 그럴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